살도 안 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보일 때, 예를 들면 1살 전 꼬맹이들은 하루에 11.3 회까지도 정상적으로 기침을 할 수 있다고 이미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기침 한두 번만으로 "내가 듣기엔 너무 이상했다고요." 라고 하면서 병원에 와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아이가 기침을 심하게 해요." 라고 또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제발 의사들이 관심과 애정과 뛰어난 실력으로 환자를 잘 봐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엑스레이 찍은 다음에 폐렴이네요. 입원시키세요라고 놀랍게 이야기해요. 각자 도생 시대의 마음 해방, 통증 해방 방송 황심소. 고구마처럼 답답한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건네는 속 시원한 사이다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어디서 선생님이야. 병원에 왔으니까 다 환자일 것이고 그 환자에 대해서는 내가 변명을 하사해 주는 게 내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대로 행동하는 건데 왜 갑자기 의사 선생님 탓을 하세요? 저는 가끔 박사님이 저보다 의사 빙의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조금만 살펴보면 아이들 엑스레이 찍을 때 어른들이 붙잡고 침대에 눕혀 가지고 못 움직이게 어른 두세 명이 붙잡고 찍는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게 얼마나 그런데 끔찍한 상황인데. 근데 다들 건강검진 한다면서 엑스레이 한 번씩 찍어 보셨을 건데요. 숨을 최대한 깊게 들이마시고 엑스레이를 찍으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심하게 울고 불고 몸부림치면서 찍은 엑스레이라면요, 얼마든지 폐렴이 있어 보이게 나와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근거로 폐렴이 있다라고 한 다음에 하루에 다해서 기침 한두 번 한 아이가 폐렴 환자라고 입원해서, 제가 봤던 케이스는 생후 6 일짜리 아이를 폐렴이라고 입원을 시켜서 기침, 제가 너무 답답해서 아이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아이 기침 몇 번 했나요?" 라고. 딱 한 번 했다고 하셨어요. 폐렴 환자가 딱 한 번 기침하고 끝나지 않거든요. 6 일째, 생후 6 일째 폐렴도 잘 걸리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서 항생제 3 가지와 8 가지 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사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내용대로 행동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그냥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그건 과잉 진료고 과다 진료고, 그런데 왜 의과대학에서는 그것을 표준적인 절차에 따르는 거다라고 해서 그런 과잉 진료, 과다 진료하는 거를 열심히 가르칠까요? 그 의과대학에서 열심히 가르쳤다라고 표현하시는데요. 네. 실제 이제 일단 폐렴에 6 일짜리 아이 폐렴이라고 해서 입원까지 하고 있었던 그 꼬맹이에 대해서 국한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요, 실제 소아과 교과서에는 폐렴을 엑스레이로 진단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진짜요? 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소견을 가지고 폐렴으로 진단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엑스레이로 진단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엑스레이로는 이게 과거에 흉터인 건지 아니면 진짜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한 급성 질환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엑스레이로 진단하지 말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아까 정답 같은 이야기라고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폐렴이 의심된다, 폐 질환이 의심된다, 기침을 많이 하면 내 폐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폐를 살펴보는 거 어떤 게 가장 좋아요? 엑스레이, MRI는 조금 그렇고 이렇게 다 믿고 있는데. 그런데 엑스레이 사진을 전문으로 보는 것을 훈련받은 영상검사 의학과 의사 선생님들, 옛날에는 진단방사선과라고 불렸던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엑스레이로 폐렴을 찾아낼 확률, 실제 전문의 자격증을 획득하고도 30% 정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엄청 지금 중요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은영 박사는 편안하게 사회 일원으로 자라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는데, 그럼 약 안 먹고 아이가 사회 일원으로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이 놀라운 질문을 던졌어요. 여기서 사회 일원으로 자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잘 길들여진 인간, 소위 말해서 규칙이나 질서에 잘 따르고 우리가 사회화가 된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사회 일원이 된다는 걸 어. 사회화가 된다. 그걸 영어로 이야기하면 테이밍 시킨다라고 그래요. 그걸 길들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오은영 박사는 편안하게 사회 일원을 되기 위해서는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는 것은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아이들을 잘 길들이기 위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엉뚱하고 신기한 아이가 그 사회에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하죠.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손정희, 이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에서 자랐다면 다 사회의 일원으로 편안하게 자라기 위해서 얘가 쓸데없는 짓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이라고 해서 어린 시절에 ADHD나 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이름으로 하나씩 붙여가지고 정신과 약으로 치료를 하는 게 아주 온순하게 네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네 주인님 잘 따르겠습니다 이런 인간으로 양성을 한다면 나라님 대통령님 만세 이거는 정신과 치료를 통해서 북한 인민을 양성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북한의 인민들은 정신과 약도 안 먹었는데 치료도 이런 거의 우리로 보면 미친 행동, 집단 관계에 쌓인 행동을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박사님, 저 잠깐만 첨언해도 될까요? 네, 첨언하세요. 오은영 박사님은 말 잘 듣는 착한 한국인으로 자라나려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믿으시나 봐요. 그런데 제가 관찰한 바로는 지난번 어떤 분께서 댓글로 저보고 왜 정신과 약을 안 먹일 생각을 하게 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렇죠. 그냥 아주 단순해요. 저는 제 환자들이요, 정신과 약을 먹어갔을 때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를 계속 보게 됐었거든요. 이걸 치료약이라고 믿었었는데, 표정이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날짜도 헷갈려하고, 기억도 헷갈려하고, 잠도 편히 못 자고,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건 더도 못하게 되고, 그걸 계속 반복 속으로 보아왔거든요. 그러면서 부모가 아이를 나아진다고 기대하게 됐냐? 아니요. 아이를 포기하게 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 잘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 질문에서 뭐냐면 네. 부모나 엄마는 애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정신과 약을 먹으면 사회에 잘 적응할 거라는 기대를 안고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정신과 약을 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 김 원장께서는 뭔 소리냐? 내가 20년 동안 환자를 치료하면서 정신과 약을 먹은 애들이 사회에 적응을 하면서 치료가 되는 거를 내가 관찰한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 애들이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진정한 정신병 환자로 되어가더라. 망가져가는 걸 너무 많이 봐요. 수업 시간에 너무 졸려서 앉아있기도 힘들어하는데 또 착해가지고 그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아이는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거든요. 길을 걷다가도 약에 취해가지고 제대로 걷지조차 못하고 현재 우리나라 19세, 20세 이런 나이대의 마약 사범들의 90%가 소아청소년기에 정신과에서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사실 누구도 공식적으로 지금 확인되지 않았고 혹시 근데 출처 확인해 보셨어요? 신문 네, 신문 기사로 기사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인 출처를 결코 대한민국 정부나 권위 있는 조사기관에서 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결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또 이 질문에서
재밌는 질문은요. 그래도 스티브 잡스는 제멋대로인 사람도 이 사회적인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나 가능하대요. 아니에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 사람을 어린 시절에 정신과 약을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티브 잡스를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부모가 지극히 아이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신병원에 데려가가지고 정신과 약을 먹였으면 우리는 스티브 잡스를 역사상에서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다행히 정신과 병원에 애를 데려가는 게 엄청나게 비싼 일이고 그 엄마는 일반 노동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입양한 아들이기 때문에 애들은 볼 수 있지 라고 해서 정신과 병원에 한 번도 데려가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한 거는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게 미국이니까 그랬지만 한국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이 수학의 노벨상이라는 필드상을 받은 허준이 교수 이 프린스턴 대학의 허준이 교수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허준이 교수가 사실 부모가 조금만 보수적이고 무지하고 또는 서울대 교수 또는 고려대 교수 같은 그런 사회적으로 엄청 조금은 존중받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면 학교 선생님은 아마 그 부모한테 무식하게 네가 애들을 정신과에 데려가서 약을 먹이고 좀 조용히 해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를 수십 번 들었는데 부모가 서울대 교수 고려대 교수래. 그러니까 애가 어째서 에이 뭐 부모가 어린이 알아서 하겠어.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허준이 교수는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 지금 기준으로 ADHD 진단받았으면 수십 번 받아가지고 바로 정신과 병원에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친구는 어쨌든 간에 부모의 무관심도 아니라 아이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아이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허용하는 부모로 인해 가지고 서울대도 들어갈 수 있었고 또 본인이 세계적인 학자까지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건요. 그 친구가 한국에서 대학을 끝내고 미국에 가서 박사를 하면서 세계적인 학자로 바뀔 수가 있었어요. 또 더 놀라운 거는요. 그럼 한국에 있는 서울대학교의 훌륭한 수학과 교수님의 엄청난 가르침을 받았겠군요. 예쁠. 그런 거 없었어요. 업계의 비밀을 막 또 폭로하고 계시. 허준이 교수를 수학의 세계에 인도한 분은 일본에서 서울대로 교환 교수로 오신 분, 그분이 늘 식당에서 혼자서 밥 먹는 거를 허준이 학생이죠. 신기하게 생각해가지고 선생님 이러면서 알게 모르게 뭐 어차피 일본 교수가 영어 하는 거나 한국 학생이 영어 하는 거나 다 비슷하니까 서로 영어로 이야기하면서 친해져 가지고 일종의 그 일본 교수가 허준이 교수의 학생의 멘토로서 지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본인이 평생 수학을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네. 저는 그리고 아까 그 오은영 박사님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그렇다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자라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옆에 어른들, 부모님, 선생님들이 아주 좋은 롤 모델이 되어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왜 사는지, 오늘 이 밥을 왜 먹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의 삶으로 드러내게 살 수 있는 사람들, 한 명, 두 명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들을 아이들이 보고 느끼고 그래서 배울 수 있다면, 그러면 사회 구성원으로 엄청 잘 자라날 것 같아요. 좋으신 말씀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데 왜 그게 안 될까요? 해야 될 것들을 글로 말로 배울 필요 없이
무슨 말씀이에요? 해야 될 걸 글로 말로 배워야죠. 아니 일자무식이 글도 모르고 그러면 어떡해요. 요즘 괜히 엉뚱한 데로 가지 마세요.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되는데 어떤 분이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했어요. 정신과는 없어져야 할 진료 과목인가요? 정신과가 환자에게 필요할 때는 언제인가요? 이 질문을 하는데 이 의사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신과가 없어져야 되냐냐. 그럼 니는 이 지구상에 존재할 이유가 뭐냐. 이 질문은 똑같은 이렇게 거거든요. 설명할게요. 네. 정신과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과예요. 무슨 필요에 있어요?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정신과는 정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과라고 생각해요. 자체적으로 의사들이 만든 과가 아니고. 자, 여러분,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도 정신과라는 분야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결코 말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분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신과가 역사적으로 의학의 한 분야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상당히 오래전부터 정신의학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정신의학 교과서에서는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신의학이 현대의학의 한 분야로 자리를 잡게 된 거는 20세기 초반입니다. 그거를 1920년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1920년대 미국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현대의학 하면 미국을 기본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정신의학자 협회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저 기억으로는 1921년쯤 되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럼 정신의학자 협회에 가입한 회원들은 어떤 활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냐 하면 수용소. 그렇죠. 광인수용소, 어사일럼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도 그렇고 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어느 사회나 미친놈이고 이상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과부라든지 또 뭐 우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홈리스 같은 그릉뱅이들, 또 노숙자, 또 뭐 아프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픈지 모르겠고 햇소리 하는 사람. 특히 뭐 그 공동체의 지도자에 대해서 막 욕하거나 아니면 뭘 쑤시려고 덤벼들거나 이런 경우에는 죄라고 하기에는 참 그렇고, 심지어는 빚쟁이들까지도 가두어뒀던 게 어사일럼이라는 데였어요. 그걸 이제 우리 표현을 하면 광인수용소, 레드하우스 뭐 이런 거. 근데 그 광인수용소 소장님들 협의체가 이 정신의학자 협회로 바뀐 게 1920년대에 미국 사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의학자 협회라고 했고 그걸 사이키애트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사이키인데 다른 의사들은 다 신체적으로 정상이 있고 아픔을 겪는 사람을 치료를 하는데 우리 미친놈은 정신이 문제가 있고 마치 악마가 침투해가지고 영혼을 타락시킨 거, 그것이 정신이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영혼이라고 믿고 그 영혼이 타락됐거나 또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그 영혼이 죗값을 치르는 것을 미쳤다라고 믿고 있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미친 사람이 진짜 아프다고 하는데 일반 의사들이 보면 아니 아프다고 그러는데 신체적으로 멀쩡해, 아무 정상이 없어. 근데 아프니까 아프면 의사가 치료를 해줘야지. 이게 우리 나와가리고 우리 손님들인데 서비스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신체적으로 정상이 없으면 이거는 환자가 아니잖아요. 야, 그럴 때는 저 광인수용소에서 집단을 형성하는 걔네들도 우리 의학의 한 분야라 하고, 걔네들은 신체적 정상이 없지만은 아프다고 하는 애들을 주로 치료하는 걸로 하면 우리도 좋고 쟤들도 좋고 괜찮지 않아? 이것이 정신의학이 만들어진 기본 이유라고 한다면, 에이, 황 박사님 상상력이 너무 지나치세요 라고 할 때
제가 어떤 통증 전문의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요. 박사님, 교수님, 저희들이 대학병원에서 일할 때 항상 모든 이 의사들이 아프다는 환자를 치료하고 진단하다가 결국 자기 분야에서 그 아픔의 정체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종착점으로 가는 데가 정신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 선생님? 사실이에요. 네, 박사님,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뭐가? 그렇다면 왜 그 사람들을 광인으로 보게 됐는가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저는 그 전에 그 농촌 시대 농업 사회가 주 산업이었던 때는 꼬꼬고 돌아다녀도 아무도 크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보라고 놀리기는 했어도 가둬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인간을 인간이 아닌 물건, 소모재로 보기 시작하면서 불필요한 인간들을 사회에서 가둬야 하는 이유들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 약간 정신의학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주장하고 공격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논조 정도라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의학 하시는 분들이 시대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잘 부응해서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아픔에 대한 이 어떤 해법을 제공해 주고 또 병을 치료하는, 그리고 병이라는 것은 마치 신의 저주나 내 죄의 결과나 이런 것처럼 본질적으로 있는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병은 실제로 존재하지만은 병은 사실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마음이 뭔지를 모를 때 몸으로서 자신의 아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사실 아픔, 통증으로 나타나는데, 그거를 의사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게 원래부터 실존하고 객관적이다라는 거를 주장을 해야지 본인이 이걸 뭔가 치료하는 것 같고 뭔가 활동을 하는 느낌 들고 심지어는 과학자인 척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질병 명칭을 붙이는데, 안타깝게도 그 활동이 시작된 게 뭐 의학의 역사에서는 한 300년 정도 근대 의학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지만 그런 활동이 뚜렷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는 100년도 채 안 돼요. 그런데 의사를 만나거나 병원을 가는 게 상당히 힘들고 또 비싼 활동으로 있는 경우에는 뭐 특별한 사람만 진짜 죽을 상황이 되던 정도로 힘들고 아플 때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으로. 의사를 만나고 병원을 가는 거는 편의점에 방문해 가지고 간편하게 커피 한 잔 마신다는 기분으로 가는 일이 벌어지니까 자기 애가 평소와 조금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해서 바로 병에 걸렸다고 믿고, 사실 아이의 마음을 읽고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거는 부모로서의 책임이자 의무거든. 본인의 책임과 역할을 바로 의사한테 전문가로 토스시키는 이런 희한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결국 자기 아이를 환자로 만들고, 심지어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금만 이 사는 게 깝깝하고 뭐 일하기 싫고 그러면 저 아팠어요 이러면서 전화 걸고, 차라리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게 내 스스로 찌질하고 못난 인간으로 사는 데 있어 나름대로 구체적인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좋은 핑계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이 국민 개보험, 모든 국민들을 개같이 취급하는 보험이 아니라 다 개별적으로 보험을 해준다는 이 의료보험 제도가 한편으로 우리 스스로가 모두 이 개 같은 상황을 만들어.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개 식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식인종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문명화된 국가가 된 건 사실이잖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되는 진 않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오늘 마무리 정리하시죠.
아,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의 잘못이랄 것도 없이 정말 열심히 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한 엄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그냥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해 보시려고 한 번이라도 시도라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16년이 지나가지고 애를 정신병 약으로 16년 동안 약물 중독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인제 엄마는 정신병동에도 아이는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28살 청년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조현병 환자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이런 일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각자 도생 시대 얼마나 섬뜩한지 아시겠죠? 그걸 또 모두가 열심히 하는데 모두가 부모가 앞에 이게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했고 했는데 모두가 괴물이 됐어요. 엄마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부터 괴물로 만들었어요. 어 이렇게 너무 이야기하면 너무 억울해요. 너무 슬퍼요. 그렇죠. 억울하고 슬퍼요. 동거리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셨네요. 엄마가 아이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의사가 아이를 돌보게 되는 상황이네요. 의사는 배운 대로 자기 정답에 맞는 진단을 내릴 뿐이고요. 그래서 의사의 정답이 나의 문제에 대한 답은 될 수 없다라는 거. 이거부터 우리는 먼저 인식하는 게 정답이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의문을 가지는 그 태도로 살아야지. 2024년, 네.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의를 지켜주고 정의를 세워줄 거라고 믿었던 대통령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다시금 또 꺼내서 읽어보다가 내가 졸음에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 황심소 방송을 보시면서 2024년은 나도 썩고 국민도 썩었다는 말에 더 이상 썩지 말고 전 진짜 놀라웠어요. 그분을 진짜 감옥에 보낸 또 그분하고 같이 대통령 관저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는 청와대였으면 저는 진짜 저가 미쳐버릴 것 같았을 거예요. 근데 용산이라서 용산은 뭐 아무리 봐도 군인 캠퍼스지 뭐 대통령실이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마음으로 지켜봤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에 공감이 되신다면 주위의 분들한테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황심소를 꼭 들어봐라요. 그리고 우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 모두를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내가 누군가의 말을 따르고 누군가의 정답을 나의 정답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나의 답을 내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비법이 뭔지, 그거를 방심서를 통해서 찾고 싶다, 또 찾을 수 있다, 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 검사는 wpipainfree.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WPI 검사는 wpipainfree.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고민,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나의 고민, 나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지와 위로를 받고 싶은데
내가 지금 겪는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하는 방법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 아무것도 나에 대해 모르는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나의 마음을 정리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상담을 받기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어디에서 믿고 나의 마음의 아픔을 무작정 털어놓기에는 불안하기만 하다면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